그는 무엇보다도 왠지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물론 그는 달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는 영락없이 달리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즉, 그는 러너인 것이다. 주현식 교수가 러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일까?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왠지 대답은 조금은 부정적이다. 그래서일까? 홍 교수는 주현식 교수에게로 마음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뛰고 있다는 말은 성취욕이 강하다는 뜻이 된다. 한 사람이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뛰고 있으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왠지 깊은 사념에 젖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역시 깊은 사려에 빠진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다. 인간이 깊은 사려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한 인간과 사건을 본질에서부터 통찰하여 그것의 원리를 깨닫고 나아가 그것의 미래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를 일컫는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사려 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그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한눈으로 통찰하는 해안과 그런 맥락 속에서 그의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심성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외롭지만 이 사려 깊은 사람의 눈에 띄어 사려의 대상이 되면 그 외로움을 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깊은 해안으로 통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엇을 위하여 뛰고 있는 것일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도 분명히 뛰고 있는 영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뛰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 영원하고 값진 것을 향하여 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도어에 노크가 있었다. 네, 들어와요. 조용히 문이 열리고 낯선 학생 하나가 몸을 디밀었다. 얼핏 보기에 가냘픈 몸매의 남학생이었다. 학생은 홍 교수를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가냘픈 인상과는 달리 학생은 완강한 몸집을 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만 군살이 붙지 않아 날씬하게 보인다는 말이다. 착 들러붙게 입은 청바지의 허벅 다리께에는 완강한 근육이 움찔거렸다. 게다가 날씬한 허리 위에는 역삼각형의 상체가 얹혀 있었다. 홍 교수 자신이 학생들의 몸매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일 뿐이다. 학문을 배우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 위에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개 중에는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 그럴 경우 홍 교수는 다만 젊은 학생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치부해버린다. 창밖을 내다보며 사념에 빠져있던 홍 교수는 지금 다가오는 학생의 외모를 샅샅이 살필 여유가 없었다. 그럴 기분도 되지가 않았다. 3개월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직장에 있는 이 강변도시로 내려온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왠지 모르게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에 젖어 있는 것이다. 서울의 남편이 마구 뛰는 사람의 이미지를 주는 탓일까? 선생님, 영문학과 3학년 김영길이라 합니다. 응, 그래? 무슨 일이냐? 그제야 홍 교수는 학생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얼굴은 희리인 피부였다. 거기에다 짙은 눈썹의 꼬리 부분이 조금은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었고 날카롭고 가느다란 두 개의 눈이 그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흰 피부 때문에 연약한 인상을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검고 윤기나는 눈썹과 눈 아래에는 우뚝하면서도 펑퍼짐한 주먹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꽉 담은 입술이 두툼하게 그려져 있었다. 험상스런 얼굴은 아니었으나 절대 유약한 얼굴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인상이었으나 제대로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얼굴이 홍 선생 자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이 자기를 보고 미소를 지어야 할 이유를 금방 알아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혀 생면부지의 학생이었다. 저기 선생님, 싸진석글에 지도교수로 모시고 싶은데요. 꼭 좀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이유라도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나한테 온 이유가 뭐야? 글쎄요,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왠지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나? 네, 몇 해 전에 교양국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입대하기 전이니까요. 훤칠한 키를 가진 김영길은 시종 웃음 띤 얼굴을 흐트리지 않았다. 그의 투명한 듯이 새하얀 얼굴에는 멀지 않은 강수면의 쌀이 반사되고 있었다. 인상적인 학생이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다. 이렇게 고운 피부를 하고 우아한 미소를 머금을 줄 아는 학생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군대까지 갔다 온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난 말이야 사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사진에 대해서 많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아는 게 없지만 가르쳐 드리죠 뭐. 그래도 지도교수가 뭔가 좀 알아야 지도를 할 게 아니야? 선생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저희들의 지도교수가 되어주시면 저희들은 참 기쁠 것 같아요. 왜? 왜 그럴까? 선생님 표정이 너무 풍부하고 멋지거든요. 홍 교수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다소 당황스럽고 불쾌하기조차 한 말이었다. 학생이 어떻게 교수인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남학생이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얼떨떨하고 다소의 저항감도 잃었지만 왠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처음 만난 학생이었지만 특이한 인생을 가진 학생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다니 왠지 조금은 가슴이 술렁이기조차 했다. 야, 넌 학생이 선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선생님에게 아무런 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꼭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오전 중으로 들르라고. 김영길 학생은 알 수 없는 여운 짙은 미소를 뿌려놓고 연구실을 물러갔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천천히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예를 차렸는데 그의 투명한 듯 새하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김영길 학생의 뒷모습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꽉 재는 청바지와 분수 있게 걸쳐 입은 티셔츠가 드러내는 그의 뒷모습은 젊음과 균형,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청바지는 운동선수의 그것과도 같은 윗다리의 근육질을 감추지 않았으며 두 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는 엉덩이의 강고한 근육질의 움직임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홍 교수는 왠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설렘 속에 빠져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만나게 되는 학생들이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학생들을 거의 무감각하게 대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그러기에 거의 직업적이다. 그 중에는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학생이나 이목구비가 탐스러울 정도로 수려한 남학생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러겠거니 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들의 젊음이 내뿜는 건강미와 선천적인 아름다움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 자신의 것이고 그들 세대의 것이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홍 교수가 그들과 일정한 선을 긋고 지내는 것은 물론 그녀 자신의 강한 직업의식 탓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이유 중의 약간은 학생들이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교수를 어디까지나 교수로 생각할 뿐이다. 하기야 교수를 교수로 생각해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노릇이다. 그들은 교수를 썩어빠진 가치관에 얽매인 기성세대로 지부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다. 하물며 핵심적인 운동권 학생들은 교수를 부패한 부르주아의 전형으로 몰아붙이기조차 한다. 가장 안정되고 가장 긴 정년 기간을 가졌으며 가장 고액의 봉급을 받는 부르주아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교수를 바라보는 눈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적이기조차 하다. 교수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더러운 유산 계급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고지를 지키기 위한 감언 이설적인 속임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수들과 운동권 학생들과의 관계란 이런 불신의 높은 벽으로 막혀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갖가지 아름다운 말, 특히 그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에 그것은 오직 믿음을 기초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우정과 사랑은 임시 방편이요 속임수일 뿐이다. 어쩌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정을 기울이거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그것은 언젠가는 자신이 믿음에 대한 대답이 없을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일반적인 우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특히 사랑이 그렇다. 우정은 어쩌면 이 점에 있어서 다소 톤이 약할는지도 모른다. 우정의 갖가지 형태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우정은 어쩌면 어떤 정신적 수혜에 대한 보답으로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 그것은 주로 남자들이 남성적인 허영심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믿음이란 결국 상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다. 반대급부를 포기해버린 사랑, 그것은 결코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니다. 김영길 학생이 돌아간 뒤 홍 교수는 알 수 없는 정적감이 자신을 휘감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신의 사무용 의자 위로 내려앉았다. 이 정적감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신에 오싹하는 소름이 끼칠 정도의 길고 무거운 정적감이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 짙은 정적감을 깨고 일어나거나 다가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끼며 뭔가가 멀리서 천천히 이 정적을 헤치면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느 사이엔가 이 사진 서클 지도교수를 수락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재작년인가 탈춤 서클의 지도교수를 맡았다가 너무나 혼이 나고 난 후 어떤 서클의 지도교수로 사양하리라고 굳게 다짐해오던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김영길이란 학생의 태도와 인상으로 보아 왠지 모르게 폭력의 이미지와 연관을 맺고 있는 운동권 학생들의 서클은 아닌 듯했다. 언제까지나 대학의 캠퍼스가 요즘처럼 소란스럽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가라앉게 될 테지. 그러나 그것이 언제쯤일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발 이번 학기부터라도 좀 조용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강의를 끝낸 홍 교수는 책상을 대략 정리해놓고 연구실을 나왔다. 초봄의 다사로운 햇살이 규정의 잔디와 수목 위에 사뿐히 찾아와 있었다. 겨운의 추위와 메마름에 시달렸던 수목들의 가지에는 어느덧 푸르름의 기운이 배어들어 있었다. 규정을 오가는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일견 저렇게 착하고 곱게만 보이는 학생들이 어쩌면 그런 끔찍스런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약간 언덕진 길을 올라 식당으로 갔다. 간단히 점심을 때우기 위해서였다. 좀 일찍이 온 탓인지 교직원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에 책상을 내놓고 앉아있던 근로학생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래, 방학 잘 보냈니? 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 반갑구나. 홍 교수는 셀프 서비스용 식판에 밥과 굴 떠 담은 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말 반찬이라고는 형편이 없는 식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도 조금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 반찬을 해대던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속으로 가끔 절간이 깨끗한 식단을 생각하곤 했다. 기름기가 가신 식탁, 채소들만의 식탁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꿈꾸었던 것이다. 사람은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적당한 운동과 마음의 안정이 요긴하다. 마음의 안정이란 결코 무사한 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사한 일은 어쩌면 마음의 안정을 해치고 오히려 괴로움을 끼칠지도 모른다. 마음의 안정이란 무엇일까? 천천히 밥을 입에다 떠 넣으면서 그녀는 생각에 잠겨보는 것이었다. 왠지 이 쉬운 단어의 참다운 뜻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욕망의 끈을 애써 잘라버림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생각에 회의가 일었던 것이다. 인간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욕망의 끈을 끊어버림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이란 결국 두피자의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인간은 욕망 성취의 길로 나서서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에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성취하였을 때에만 다소간의 마음의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홍 교수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찬우 교수였다. 그의 백발이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반사광을 바라면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표정이 쓸쓸하기보다 그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쓸쓸하다고 보는 것이 어울리는 표현이리라. 학내에서 홍 교수가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지내는 몇 안 되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신비롭고 젠틀한 사람인 것 같다.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었으나 서로들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었다. 무엇보다도 박찬호 교수의 남같지 않은 인생 편력을 홍 교수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때는 홍 교수도 그의 그런 인생 역정을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를 않았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박 교수에게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학내에서 교수진,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다. 학생들 측에서는 그에 대하여 굳이 부정적이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이다. 좌우간 홍 교수는 박 교수의 그 특이하고도 끔찍스런 인생 유전을 왠지 나쁘게 보지 않게 된 자신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몇 해 전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했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 1년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조교와 재혼하였으나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헤어지고 말았다. 몇 줄의 글로 간단히 묘사되어지는 그의 인생 편력이었으나 당사자들이 겪은 여러 가지 내면적, 외면적 고통이야 어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일생이란 긴 것 같지만 몇 곱이 사건을 치르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져버리고 늙어버리는 것이다. 박찬호 교수에게도 요즘 늙음이 완연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백발은 한결 신비롭게 비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홍 교수님. 길고 긴 겨울방학 잘 지냈습니까? 박찬호는 가벼운 발걸음을 내쳐 옮겨놓으며 인사를 했다. 그의 태도와는 달리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표정은 박지를 못했다.
그것은 어느면 찌들어 있기도 했다. 식사를 잘 담은 식판을 들고 잠시 주춤거렸다. 홍 교수에게로 다가오기가 조금은 쑥스러운 데 됐다. 사실 그럴 이유란 조금도 없는데도 말이다. 박 선생님, 이리로 오세요. 홍 교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마디 던졌다. 아, 네. 그제야 그는 쓸쓸한 미소를 흘리면서 홍 교수 맞은편으로 다가왔다. 그의 백발의 햇살이 내려와 신비로운 광채를 내며 반사되었다. 출렁거리는 백발을 이고 있는 얼굴은 왠지 헬쑥하게 느껴졌다. 맞은편에 앉은 박 교수에게는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경련이 있는 듯 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너무 긴장한 탓인 듯 했다. 이 사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지낸 것일까?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면서 식당이나 다방을 기웃거리며 지냈겠지. 쏟아지는 햇살에 신비로운 광채를 바라는 그의 백발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다. 박 선생님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그냥 조금 허우적거리면서 지냈습니다. 홍 선생은 줄곧 서울에 계셨나요? 그럼요, 서울에서 꼼짝을 안 했어요. 좀 어디든 다녀오시질 않으시고 난 사실 한 2주가량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쓸쓸히 웃었다. 그의 웃음은 신비로운 백발의 광채와 결합되어 알 수 없는 고독감을 풍겼다. 그는 백발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얼굴의 구석구석이 잘 다듬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결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으나 섬세하고 깨끗한 얼굴이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고 난 후 그의 사생활이 어쩐지 누구나가 다소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인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간만에 만났기에 반가웠고 그래서 동석을 했지만 역시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였다. 한국의 대학 사회란 것이 이렇게 조금은 묘한 데가 있었다. 자유롭고 한껏 이상과 진리의 욕망으로 차있어 구성원들 상호간에 깊은 인간적인 우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구석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전공학과가 다르다거나 종합대학의 경우 단과대학별로 캠퍼스가 다를 때는 동료의식이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홍영희 선생은 자신의 연구실로 다시금 내려왔다. 고요와 햇볕이 가느다란 먼지처럼 가라앉은 방이 자신을 맞아주었다. 인터폰을 눌러 학과 사무실의 조교에게 커피 한 잔을 부탁했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커피를 옅게 타서 블랙으로 마셨다. 학과의 학생들은 오후에 얼굴을 내밀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위와 서가 속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책을 정리했다. 이제 다시 한 학기가 시작됐으니 이를 책과 씨름하면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새삼스럽게 주현식 교수가 소포로 보내준 선물이 시선을 끌었다. 왠지 감사한 마음이 일었다. 자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선물을 보내주는 그가 조금은 고마운 것이다. 주현식이가 듬직한 인간미와 완숙한 인격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이런 호의가 결코 싫은 것은 아니었다. 대략 주변을 정리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다시금 강물 위에 반사된 광선이 연구실 유리창을 뚫고 자신의 책상 위로 번지고 있음을 느꼈다. 알 수 없는 고독감이 큰 신비로운 광선을 따라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자신이 고독감을 느낄 이유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이 삶을 꾸려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구조로 보아 자신은 고독을 느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는 고독감은 그렇게 절실하달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폐부를 찌를 듯한 고독감은 절대 아닌 듯했다. 순간순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독감일 것이다. 그녀는 잠시 이번 학기에 강의해야 할 과목을 생각하고 강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과목을 맡아 정성껏 강의하고
학생들이 또 잘 따라주면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었다. 선생이란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다.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선생이라 할 수가 없으리라. 신학기에는 또 어떤 젊은이들의 얼굴이 나타날 것인가. 홍 선생은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해가 바뀌면 언제나 떠나가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새삼스레 기대가 되었다. 자신이 이제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일까. 가족과의 일상이 이제는 왠지 가끔 가다가 풀려버린 허리띠처럼 느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거나 정겹지 않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왠지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듯한 생각이 들곤 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이 가족의 존재 앞에서 절벽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았다. 한 여자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건 지아비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들을 키우면서 늙어가는 것, 그것은 가장 정형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 자체에 이질적인 감정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의 운명에 대한 몸부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부부가 자식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난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자손의 출산과 자신들의 죽음 사이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넓고 길게 보면 결국 인간은 자손을 출산하면 자신들은 죽어가게 마련이다.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그 죽음이 유예될 뿐이지 출산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덩이 위에서 절멸하지 않고 그 생존을 계속할 수가 있다. 더더구나 이런 자손 잉태와 출산이 직접적인 모태인 여자의 경우 자신의 이런 임무를 다 치르고 났을 때 인생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깃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홍 선생은 오전에 잠시 다녀간 김영길이란 학생의 모습을 불현듯 회상했다. 너무나 깔끔했고 너무나 육감적이었으며 아울러 너무나 꿈꾸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기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그녀의 뇌리에 박아놓았다. 무심코 대하고 그리고 지나쳐버리는 학생들과의 만남이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다거나 문의저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학생의 경우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야들야들을 하면서도 투명한 듯 했고 여성적이면서도 강력한 남성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홍 선생 자신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진반의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어느 틈엔가 기꺼이 김영길 학생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작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머리를 들고 있었다. 홍 선생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왠지 자신의 마음이 퍽 가벼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새로운 서클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듯 했다. 게다가 그 인상적인 학생의 모습이 왠지 서너 번 눈앞에 떠오르곤 했다. 이 강변 캠퍼스를 떠나 있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지난 3개월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금 여기로 되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가? 가족이 있는 서울이 자신의 진정한 삶의 터전인가? 금방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강변 캠퍼스의 바람 부는 운동장에 서니 알 수 없는 감격이 가슴을 메어왔다. 그것은 물론 격렬한 감정의 파동은 아니다. 미풍처럼 흘러가는 감격의 여린 흔들림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 서울이 어느 거리에서건 어느 장소에서건 조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아닌가.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 여기 이 반짝이는 강변 소음이 그의 진정한 삶의 무대는 아닐지언정 그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삶의 한 큰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듯 했다.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먼 데서 누군가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목소리는 청아했고 가라앉은 주변이 대기를 흔들면서 멀리서 울려왔다. 우미진 조교였다. 연구실을 나와 학과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나와버렸더니 그녀는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오 조교는 아름다운 아가씨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여기까지 조교 근무를 지원해 내려와 있었다. 언제나 상냥한 태도에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무지 구김살이 없는 아가씨이다. 그녀는 지금 서울의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오조규는 대학 강단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교문을 벗어난 홍영희는 몸을 풀듯이 편안한 자세로 학교 앞 잘 다듬어진 길을 걸었다. 길은 잘 포장되었으며 길의 양옆으로는 눈이 펼쳐져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이고 시원했다. 이 길을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대전으로 뻗은 대로가 펼쳐져 있다. 그 대로변 건너편에 남북으로 달리는 구릉이 있고 그 기슭에 홍영희 선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 있었다. 대로는 대교를 지나 강 건너에 펼쳐져 있는 시가지로 이어진다. 대교라 하지만 시골의 들판을 흐르는 강물위에 결쳐진 철근 콘크리트 다리에 불과하다. 다만 강물이 직접 흘러가는 부분만을 무지개식 교각으로 버튼대를 쳐놓았을 뿐이다. 홍영희 선생은 자신의 아파트 문에 키를 꽂았다. 그리고 우회전을 시켰다. 그것은 부드러운 금속성 음향을 내면서 부러졌다. 그녀는 새삼스럽게 자신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말 부부가 되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폐가 있었다. 남편은 썩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집안을 꾸려나갈 만하다. 그가 큰 사업가가 아닌데 더 윤택한 생활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일까? 그것도 아닌 듯 했다. 자신이 꼭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왠지 명예욕이 그렇게 강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과 가족에게 큰 불편과 고통, 그리고 고독을 안겨주는 이 짓을 왜 계속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자유, 꼭 행동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고와 상상력의 자유를 희구하고 싶었다. 대도시의 속물적인 환경과 사고에 젖으면 사고와 행동의 반경은 폐쇄적이 되고 이내 단절이 장벽 앞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무언가 사색하고 가만히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움직이면서 생각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만큼 견딜 수 없는 것은 없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3개월간 비워놓았기 때문이었다. 문을 꼭꼭 닫은 채 커튼을 쳐놓았기 때문에 통풍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홍 선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름 보일러의 스위치를 눌렀다. 윙 소리를 지르면서 기계는 이상 없이 작동했다. 지난 겨울 눈 내린 여기 강변 소읍을 떠날 때 오늘을 예측하고 보일러의 기름 탱크에 경유를 가득히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먼지 않은 거실을 지나 커튼부터 열어젖혔다. 강물이 흘러가는 백사장이 눈앞에 잡힐 듯이 전개되었다. 구름처럼 펼쳐져 있는 긴 다리의 교각들이 마침 강의 수면으로부터 피어오른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아파트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인을 떠나보내놓고 있던 방은 그녀를 말없이 받아들였지만 역시 그것은 정겹고 포근했다. 홍 선생은 알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고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